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고, 이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미국에 줄 서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김홍곤 박사가 이야기한 모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또 청와대에서 들려온 소리에 의하면은 우리는 미국에 줄을 서지 않는다 하는 거. 그렇다고 중국에 줄 서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런 입장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 종합적으로 한 40분 동안 강의 비슷하게 편안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 주제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큰 소리죠. 예. 많은 논쟁이 있는 수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정리된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들도 계속해서 좋은 조언과 고견을 들으면서 정리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차분하게 긴 시간을 놓고 생각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태환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재단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명은 그렇게 깊게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미중 갈등에서 이론적 접근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방금 박태환 이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미중 관계가 패권 경쟁의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준과 규범의 경쟁인 전략적 경쟁 단계에서의 갈등과 대립이 높아져 있다고 보는지에 관한 그냥 학술적 접근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 패권 경쟁이냐 전략적 경쟁이냐라는 논쟁을 깊이 있게 해야 되는 문제냐면, 한국이 향후의 대미 대중 전략을 또는 대중 정책과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할 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현 상황의 인식을 정확히 해야 한국의 대응 정책이 명확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중에 대한 대립과 갈등이 높아졌을 때 한국에서 처음 나왔던 얘기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중심으로 세력전이 이론들을 사용하는 설명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의 이론들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즉, 이건 시간상의 문제지 결국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용인할 수 없고 추월은 더더욱 용인할 수 없고, 중국 또한 이대로 구조적으로 일본이나 독일 또는 구소련이 경험했던 바대로 제도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구조적으로 함몰되어가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즉, 시간상의 문제는 있지만은 결국은 패권 경쟁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만약 중국이 끝까지 현재 종합 국력에서 우위에 서 있는 미국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함몰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본인들대로의 특색 있는 부상을 계속해 나간다면 미국은 최후에 남은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면서 패권적 리더십을 유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관한 선택은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단, 세력전 이론가들과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의 선택은 이러한 군사적 사용을 당연히 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물리적 충돌을 가상해 놓은 패권 경쟁을 자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관한 논쟁을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패권 경쟁과 전략적 경쟁의 차이점을 이론적으로 한번 접근해 봄으로써 한국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조금이나마 참고할 만한 사항을
기여하고자 했었습니다. 우선 세력전 이론에서 얘기할 때 첫 번째 의문을 가졌던 특히 투키디스의 함정과 규범과 질서의 경쟁의 차이점을 놓았을 때 첫 번째 고민했던 것은 지배국가가 만약 세력전 이론가들이나 패권국가를 얘기하는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의 얘기가 맞다면 지배국가는 동시에 국제사회 규범과 기준을 그대로 세팅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가장 높여갖고 왔는데 그러면 지금에 와서 자신들이 확립해놓은 규범과 질서에 관해서 비판하고 자신들이 수립한 WTO 체제에 대한 비판과 개혁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관한 반대적인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들은 이미 많이 논의가 학술지에 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배국가가 규범과 질서를 수립해서 자신들이 가장 이롭게 만들어 놓고 현재에도 국력이 가장 앞서 있지만 현재 규범과 질서 하에서는 미래에도 가장 큰 상대적 이익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더 국력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강대국들은 더 벌어지는 격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서 패권국가의 리더십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과 같은 구상하는 도전국가가 나타난다면 정말로 패권국가라고 인식되고 있는 또는 지배국가인 미국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과 질서에 대해서 정말로 가장 만족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실제로 정치학자들의 대응은 비판은 아니다였습니다. 미국이 지배국가로서 규범과 질서를 확립해 놨지만 그 규범과 질서 하에서 중국이 가장 큰 상대적 이익을 가져간다면 그 질서와 규범에 가장 만족하는 나라는 중국이 될 것이고 지배국가가 아닌 도전국가일 것이고 지배국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본다면 자신들이 만들었지만 그것을 철폐하거나 무시하거나 개혁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자신들이 변화된 환경 하에서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패권국가 수립한 이후에는 나머지 강대국과 중진국가들이 그 새로운 규범과 질서에 순응하도록 만들어서 좁혀져 가고 있는 국력 차이를 다시 확대시키고 미래에도 가장 큰 상대적 이익을 가져가려는 행동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정치학자와 국제법학자들이 자세히 설명하고 논쟁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잠깐 언급했던 이론적 배경에서 세력전 이론과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을 너무 가정된 현실로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현실로서 추세로서 받아들이는 거에서는 약간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 이론적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미국은 현재 규범과 질서 하에서는 중국에게 격차가 줄어들고 국력 격차가 추월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범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도리어 규범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트럼프 행정부 초반에 나타났었고 거기에 대한 사례들을 몇 가지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압박하고 그러니까 규범과 질서에 대한 싸움 이외에도 실제로 보면 중국에 대한 강한 비판과 불만을 넘어서 분노를 나타내고 있고 그러한 분노와 이러한 규범과 질서에 대한 경쟁이 합쳐지면서 규범과 질서에 대한 경쟁이 더 격화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살펴봐야 된다라고 해서 역사적 배경을 조금 살펴봤었습니다. 기존의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92년도에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에 도강량의 전략을 계속해서 사용해 왔었고 미중 사이의 규범과 질서에 대한 갈등이 있거나 세력에 대한 갈등이 나타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중국은 도강량의 정책에 입각해서 조금씩 후퇴하거나 양보하거나 설사 주권의 침해가 나타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진핑 주석 시기에 들어와서는 미중 신형대국 관계로서 어찌 보면 대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거나 또는 미국의 기준에 동의하고 협력하겠지만 중국의 핵심 이익의 부분에 관해서 미국도 존중해 주길 바라는 어찌 보면 도방향에서 조금 변화된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력 관계의 틀은 깨지 않지만 중국의 요구를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결국 2015년 이후에 이러한 중국의 신형 대국 관계에 관한 요구가 미국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은 개인적인 시각입니다만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 시진핑 주석 지도부 2기 들어와서는 도방야매를 사실상 던져버리고 분발 유의, 즉 적극적 외교, 일부 서구에서 이해하기로는 공격적인 외교를 펼치면서 미국과 대등한 전략적 경쟁을 하겠다라는 천명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분발 유의에 관해서 해석이 적극적이냐 공세적이냐에 대한 학자들과 전문가들 사이 논쟁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쓴 열매론, 즉 두 번째 총서기에 오르면서 대내외를 향해서 중국이 자신들의 주권과 이익이 손실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다라는 환상을 갖지 말라라는 분명한 말을 함으로써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도 절대 중국의 주권이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즉 이후에 나타난 미국과 중국의 기존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시작된 상황에서 중국이 갈등과 대립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겠다라는 천명이 나타나면서 시진핑 주석 2기에 들어와서는 더욱더 불신과 갈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미국에서 인식하는 중국의 구상의 변화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에 대해서 더욱 위협적인 인상을 갖게 했습니다. 90년도에도 두 자리 숫자의 경제 규모가 커지는 GDP의 확대가 나타났는데요. 중국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발전하는 나라들은 세계에서 여러 사례들이 있었고 또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위협론과 중국 기회론이 동시에 서구과 미국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이 과연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관한 논의는 있었지만 중국의 부상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 유럽의 강대국들이 GDP 규모에서 추월당하고 그러니까 단지 빠른 성장이 아니라 중국은 이미 그 규모 면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빠른 성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본 다른 나라들, 즉 규모가 다른 나라들의 빠른 경제 성장과는 다르게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러한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부분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고 나아가서는 규범과 질서에 대한 세팅 파워까지 미국에 대해 도전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미국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단지 경제적 부상이라는 협의의 의미에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영향력을 확대해서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에 대응하거나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광의의 부상으로서 광의의 의미를 가진 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물론 오바마 대통령 때에도 중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관한 논쟁이 있었고 실제로 포용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즉 기존의 규범과 질서를 엄격하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강화시키고 중국이 자신들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고 이것이 명확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 제도적, 법률적 보완 조치와 실행이 나타나게 유도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과정이 진행된다라면 중국으로서는 자연스럽게 내부에서의 민주화,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확립 등등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커다란 갈등과 대립 없이 중국이 자체적인 선택으로 또 포용하는 정책으로 중국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봤는데 트럼프 행정부 시기 들어와서의 충돌이 크게 나타났던 부분은 그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포용 전략이 실질적으로 악용당하고 중국이 애초에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이었고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포용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라는 특히 현재 규범과 질서 하에서는 중국이 이러한 악용하는 모습에 미국의 포용 정책을 악용하는 모습에 관해서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 공화당 행정부와 전략가들의 생각이었고 이러한 판단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정책적 실행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역 분쟁과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라는 부분에서 관세 정쟁을 포함한 무역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됐었고요. 군사 안보 분야에서는 여기 계속 적었습니다만은 전략적 경쟁 구도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결국은 남중국해 등등에서의 대립과 갈등이 점차 강화됐었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 들어와서 2017년부터 시작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압박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경제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의 경쟁이 또 압박이 주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현재 오늘 말씀드리고 이후에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규범과 질서의 경쟁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지지만 점차 변해가는, 즉 패권 경쟁이냐 전략적 경쟁이냐의 실질적으로 이제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념의 경쟁이 시작됐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오늘 논의에 중점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의 경제와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충돌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과 대립과 협상으로 이해될 수 있었는데 이후에 코로나 사태를 거치고 중국이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등등의 문제, 현안을 다룸에 있어서 매우 강경 모습으로 선회하면서 가치, 체제 우위, 나아가 이념의 경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을 때 우한 도시 봉쇄가 나타났을 때 인권 유린에 관한 문제를 미국과 유럽이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 사태한 책임론이 나왔을 때 중국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너무 강경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중국의 공산당 체제가 이러한 국난 재난에 대응하기에 더 효율적인 체제다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체제 우위에 관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이 가치와 체제 우위에 관한 논쟁은 중국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서 촉발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본다면은 이미 2017년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준비되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분명하게 자료가 남아있는 것은 2017년 이후부터 미국은 경제와 군사 안보에 관한 경쟁을 시작하면서 이런 가치에 대한 경쟁을 의회와 백악관,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서로 공조해가면서 차분하게 준비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에 나타나는 가치와 이념에 관한 경쟁은 우연히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 그 다음으로 꺼낼 카드로서 차분히 준비해 왔었고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신장 위구르를 중심으로 홍콩 문제, 타이완 문제 등등에서 법안을 초당적으로 의회가 통과시키고 그 통과된 법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적절하게 운영해 오면서 이러한 가치와 경쟁에 대한 중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동맹국들, 특히 유럽의 동맹국들을 결집을 강화시키는 과정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여기 정리는 해놨습니다만은 타이완 여행법,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하자마자 매년 걸쳐서 타이완에 대한 무기를 수출하는 모습들, 그리고 홍콩에 대해서도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고 나서 홍콩 정책과 민권과 민주주의법 계속 통과되고 있고 최근에 홍콩 자치법도 통과됐습니다. 그 이전에 신장 위구르에 관한 문제는 2018년부터 법안이 발효되고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미 홍콩 정책과 민주주의에 관한 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으로 한층 구체화된 것이 올해 다시금 또 통과됐습니다. 즉 대체로 세어본 바로는 총 13개의 법안이 홍콩, 타이완, 신장 위구르, 나아가서는 티베트에 관련된 법안까지 이미 2017년부터 하나씩 통과되고 준비되어 왔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이념 경쟁은 사실상에 준비되어 왔고 단순히 쉽게 물러나거나 적절하게 양보하거나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이러한 이념 경쟁을 준비해 왔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현재 이념 경쟁이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됐느냐에 대한 논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은 이걸 차분히 준비해 왔고
현재 이념 경쟁은 중국이 바라지 않지만 미국이 주도해서 몰고 나가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5월 20일 이후부터는 특히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된 미국의 대중국 전략 접근 보고서 이후로는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확연하게 구분해서 호칭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백악관의 그런 발표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상무장관인 윌버러스까지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분리하고 중국 공산당이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일들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습들이 공식 성명은 물론이고 기고문을 통해서도 명확히 나타나고, 특히 상무부는 이러한 인권과 가치에 관한 문제들을 강조하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명확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중의 이념적 경쟁에서 한국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기존에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사이에 존재했던 나라들은 자신들의 국익을 중시하기 위해서 사안에 따라서 미국을 지지하기도 했고 중국을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념의 경쟁이 시작되기부터 유럽에 대해 강대국들이 입장을 조금씩 미국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는 점, 즉 그렇다고 미국으로 완전히 기운 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사인들과 모습들이 나타나는 부분은 매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미국이 이렇게 주도해서 이념 경쟁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기존의 경쟁이 미국과 중국의 양자 간의 전략적 경쟁이었다라면은 지금의 이 구도는 자유진영 국가 대 중국으로서 중국의 구도를 만들므로써 미국이 한층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과 다양한 압박에서 유리한 구도를 점하려는 모습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럽의 국가들이 기울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기존의 호주 등등의 일본, 그 다음에 인도가 미국에 대해서 점차 지지하는 모습이 강해진다라면은 한국은 두 가지의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으로 유지할 때 한국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주요 국가들이 꽤 됐었는데 이제는 점점 그 국가들이 줄어들고 한국만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라는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한국이 표적이 됐을 사안에는 다자주의라든가 선제적 제한적 손상을 위한 선제적 외교가 미중 양자관계에 그러니까 대미 대중 외교에서 나타나기가 점차 힘들어지기 때문에 한국은 연기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도리어 미중 양강대국으로부터 그 보복적 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졌다라는 불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아직은 늦었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이 화웨이 문제와 가치와 인권에 관한 문제에서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미국에 기운 것이 아니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 국익이 어디에 있느냐를 명확히 하면서 원칙 중심으로 정부의 입장 표명에서 유연성을 나타낸다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논쟁을 하는 부분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과 원칙의 차이점은 전략적 모호성은 그 자체적으로 정책적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고 단지 문제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 기술적 중립을 취하려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모호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원칙은 분명하지만 싱가포르이 하듯이 분명한 원칙 하에서 정부의 입장 표명으로서 유연성을 나타낸다면 아직까지도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의 공간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패권 경쟁이 아닌 규범과 질서의 싸움의 전략적 경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후에 중국이 만약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정책적 선택 공간과 그 다음에 한국이 과연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이 가능한가에 대한 선택의 그 구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패권 경쟁이든 전략적 경쟁이든 절대 중국의 국력의 격차를 허용하고 싶지 하지 않고 추월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입장이 분명하고, 이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이 제시하는 규범과 새로운 규범과 질서에 대한 요구들은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전략적 선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순응하는 겁니다.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원래 덩샤오핑이 얘기했던 대로 21세기 중반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고개를 들었다는 생각 판단하에서 다시 한번 도박량의 2.0의 상황으로 접어들고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는 많은 논쟁이 이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 지도자, 공산당 지도부가 보고 있는 치우쇼 등등의 구시 등등의 사상지에서 보면 이러한 논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즉 만약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순응해버리면은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패권주의, 헤게모니즘, 그 다음에 시장주의에서의 미국의 농단적인 시장 질서, 그리고 자본 질서에서의 독단적인 미국의 자본에 구조적으로 함몰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상당 기간 동안 중국은 특별히 찍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상당 기간 동안 옛 영화를 되찾거나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에 도전한 기반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소련과 구소련과 중국은 다르다였지만은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일본, 독일이 1980년대에 플라자 합의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 이후에 구조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관해서 중국이 매우 깊이 있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도 내리지 않고 중국이 매우 이 문제를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함몰되는 것도 아니고 대응하지도 않으면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미중사의 갈등은 계속 나타날 거고 한국은 계속해서 미중사에서 곤란한 위치에 처해지게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중국이 설사 앞에 낭떠러지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미국에 함몰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하에 미국과 본격적인 패권 경쟁을 펼치는 것입니다. 즉 그때는 중국도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패권 경쟁의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또는 저항을 강하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존의 규범과 질서의 선택에서 중국의 거부가 매우 분명하고 이후에 군사적 충돌도 각오하고 있다라는 의지가 분명하게 표현된다면 결국 미국은 경제력으로서 쉽게 손을 비틀 수 없다라는 생각 하에서 기존의 이념의 경쟁으로서 자유진영 국가들의 결집을 강화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위를 갖고 있는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진정한 고민에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되면 개인적으로는 패권 경쟁의 실질적인 초입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이 두 번째 시나리오를 택하고 있다라는 생각 하에서 현 상황에서는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조금 벗어나서 최소한 싱가포르 정도, 조금 더 강조한다면 베트남 정도의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 국익이 무엇이냐에서는 명확한 판단으로서 현황에 따라서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우리의 국익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제시하는 민감한 현안에 따라 우리의 선택을 조금씩 분명히 하는 연습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많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논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제 발표는 핵심 요지는 이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은 논의가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고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저도 듣고 싶어서 제 발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